안녕하세요. 준이의 감성낭독입니다. 오늘은 멜 로빈슨 작가의 굿모닝 헤빗 중 일부를 보겠습니다. 나는 이 책을 집필하던 중 딸아이에게서 문자 메시지를 하나 받았다. 친구들과 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못생겼다고 느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정말 가슴이 내려앉는다. 딸아이의 시각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물론 시도는 해보았다. 딸에게 너의 내면과 외면 모두 아름답다고 말해주었다. 나는 딸아이의 장점을 쉴 새 없이 나열할 수 있다. 사랑이 넘치는 언니이자 친구인 것을 칭찬해 줄 수 있다. 엄마이자 라이프 코치로서 슬퍼하는 딸에게 세상 모든 입에 발린 말을 해줄 수 있다. 하지만 내 생각이 어떻든 그건 중요치 않다. 딸에게 중요한 것은 엄마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 역시 이런 일을 경험했을 것이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장점을 쏟아낼 수 있지만 당신이 뭐라고 말하든 그들이 자신에 대해 믿는 바를 바꾸지는 못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 기분이 좋아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꼭 그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해버린다. 스스로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 생각이 잠재의식 속에 각인된 것이다. 항상 부족한 부분에만 집중하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자신이 뭔가 모자란다고 생각한다면 거울 속의 자신과 하이파이브를 하란 말이 바보같이 가식적으로 들릴 것이다. 스스로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고치지 않는 한 축하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자신을 축하하는 것은 물구나무 서기를 하거나 발로 음식을 먹는 것만큼 생소한 개념이다. 그래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당신의 삶과 행복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시작되고 끝난다. 자신에게 건네는 말, 자신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반복해서 하는 생각, 그 모든 것이 중요하다. 잠재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라. 아니면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준다고 할 때 당신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 우리 아이들은 내가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용 표정을 짓는다고 놀리곤 한다. 나는 내가 그런 표정을 짓는지도 몰랐다. 나의 경우 거울을 볼 때 입술을 살짝 오므리는 경향이 있다. 우리 아이들이 끊임없이 나를 놀리는 바람에 알게 된 사실이다. 이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조금이라도 더 예뻐 보이고 싶어 무의식적으로 나타내는 반응이다. 인간은 모두 자동 반사적 사고를 한다. 자주 생각하는 것들은 바퀴 자국이 나 있는 길처럼 기본 전제로 자리를 잡게 된다. 의도적으로 행동이나 생각을 바꾸면 당신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행동과 생각이 바뀌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의도적인 변화에 뇌가 적응하고 반응하며 변화하는 성질을 신경가소성이라 부른다. 지금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장착된 사고방식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지나치게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나는 이제 겉모습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3개월 이상 거울용 표정을 짓지 않는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본다. 자신의 몸을 싫어하면서 동시에 수용하는 사랑할 수는 없다. 거울을 보고 자신이 바꾸고 싶다고 느끼는 부분에 집중하면 그것은 하이파이브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행위다. 연구에 따르면 약 91%의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며 방송 매체가 쏟아내는 이미지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끊임없이 자신의 외모를 바꾸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존재는 당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낄 것이다. 당신은 자기 비판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스스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뭔가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변화를 도모할 수는 없다. 하이파이브 습관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다.
하이파이브 습관은 자신을 친절함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법을 알려준다. 자신에게 어떻게 말을 건네면 되는지부터 알려준다. 거울 속에 자신이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축하와 지지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타고난 의욕과 축하하고자 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야만 하는 3가지 이유를 살펴보자. 1. 부족한 부분에 집중하면 결코 변화할 수 없다. 부족한 부분에 집중하는 태도를 보이면 당신이 바꾸고 싶어하는 것을 상기시켜 모든 일을 더 힘들어진다. 이것이 다이어트를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다. 운동이나 다이어트가 처벌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당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당신이 있는 그대로 괜찮고 사랑스럽고 아주 훌륭하다고 느낄 수 없게 만든다. 2.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은 동기부여를 해주지 못한다. 자신을 비난하면 동기부여가 더 어려워진다. 먼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수용해야 한다. 무엇이 당신을 이 순간으로 이끌든 자신을 용서하고 자기애와 자기 가치를 키워야 한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이파이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상기시킬 때 하이파이브 정신은 매 순간 당신을 지지한다. 3. 반복을 거듭할수록 더 많은 증거를 보게 된다. 자신과 맺고 있는 관계는 당신을 자유롭게 풀어줄 수도 꼼짝 못하게 가둘 수도 있다. 생각 속에서라도 어떤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그 생각은 뇌에 홈을 새긴다. 그 홈은 당신이 늘 다니는 익숙한 길이 되는 것이다. 익숙한 풍경과 익히 자라는 길 말이다. 그 길은 당신이 자신을 인식하는 일부가 된다. 이 모든 이야기를 자신에게 들려줌으로써 생각의 믿음으로 바뀌고 시간이 흐르면서 믿음이 자신에게 대한 정체성으로 바뀌는 것이다. 사실 내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이미 당신은 안에 존재한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자기애를 가지고 있다. 아기였을 때 당신은 자신의 모습을 좋아했다. 거울 속 자신과 하이파이브를 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았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얼굴을 비비고 미소 짓고 웃음을 터뜨린가 하면 입을 벌리고 거울을 침투성이로 만들기도 했다. 당연하다. 당신은 영원히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다. DNA, 지문, 목소리, 홍채 등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유일무이하게 당신의 것으로만 존재한다. 회복 탄력성은 당신의 DNA에 이미 새겨져 있다. 당신은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보기만 하고도 옹알이를 하고 웃고 기어다니고 앉고 결국 걷기까지 모든 방법을 터득했다. 걸음마를 배울 수 없이 넘어졌고 상관없다. 당신은 그저 계속 도전했다. 그와 같이 끈기는 여전히 당신 안에 존재한다. 당신만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재능은 그야말로 경이로운 그 자체다. 기억이 잘 나지 않겠지만 기는 법을 배웠을 때 최대한을 생각해보라. 딱 한 번 시도해보고 포기하진 않았을 것이다. 바닥에 누워 침울하게 천장을 응시하며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패배를 인정하자. 난 절대로 다시 기려고 하지 않을 거야. 여기 이 깔개 위에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말하지 않았다. 당신은 다시 시도했다. 그리고 말을 할 줄 모르기에 왜 단번에 왜 안 되지? 뭐가 부족한지 혹은 자신에게 실망스러운 말을 던질 수도 없었다. 그렇게 계속 도전해서 결국은 기어가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리고 축하 또한 당신의 유전자에 새겨져 있을 것이다. 어린아이였을 때 당신은 뭔가 흥미롭고 새로운 것에 성공할 때마다 웃고 소리 지르고 머리 위로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렸다. 여기에 음악까지 나온다면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며 여기저기 펄쩍펄쩍 뛰어다니기도 했다. 당신은 사랑받고 기쁨을 누리고 축하받도록 완벽하게 설계되었다.
그래서 일명식도 없는 사람과 하이파이브를 해도 기분이 좋았던 것이다. 그 행동이 당신의 내면을 깊숙이 파고들어 진정한 당신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잊고 있었던 무엇을 떠오르게 만들기 때문이다. 당신이 진정 누구이며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하는지 말이다. 그렇다면 행복했던 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간단하다. 삶이 당신을 가만 놔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의 삶에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흙먼지가 일었다. 인생의 모든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이 세탁기 속 빨래를 더미를처럼 뒤엉켜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당신은 완벽하게 태어났다. 그러다 학교에 가고 친구를 사귀고 그곳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던 중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느낌은 전 세계 누구에게나 일어난다.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소속감 붕괴라고 부른다. 당신은 가족이나 또래, 동네, 세상과 맞지 않는다고 느끼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느낌은 또 다른 소속감 붕괴, 즉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소속감 붕괴를 불러온다. 그러한 상황은 수만 가지의 저마다 다른 이유로 인해 발생한다. 자라면서 전학을 여러 번 다니게 되어 항상 외톨이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또래보다 뒤떨어져 멍청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닐 수도 있다. 어쩌면 외모나 말투, 행동에 대해 놀림을 받았을 수도 있다. 아니면 어머니가 끊임없이 살을 빼라고 잔소리를 퍼붓어 체육 시간에 옷을 갈아입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 가정이나 학교 친구들 혹은 세상이 당신을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느끼게 했다. 당신은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다. 이런 종류의 트라우마를 경험하지 않고 성인이 된 사람은 없다.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선택지는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었다. 어린아이는 어떤 일을 겪게 되면 그 일을 처리할 만한 인생 경험이나 지원 체계가 없다. 신경계에서 그것을 흡수해 대응 패턴과 사고 체계를 형성할 뿐이다. 유일한 선택지는 온 힘을 다해 이겨내는 것이다. 충격적이거나 폭력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이는 내 주변의 어른들이 심각하게 힘든 상황에 놓여 있군이라고 생각하거나 이건 불법이니 경찰에 신고하겠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럴 때 아이들은 자신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9살의 나이로 성추행을 당했을 때 그랬다. 나는 그것이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아들이 여름 캠프에서 무자비하게 따돌림을 당했을 때도 그랬다. 아이는 고통을 숨기고 자신을 탓했다. 당신도 분명 당신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신을 탓하려고 생각한다. 비판적인 부모가 있든 이혼한 부부가 있든 날마다 미묘한 차별을 겪든 신체적 학대를 겪든 당신은 이 모든 걸 자신의 탓으로 돌렸다. 이는 인간 살기에 엄청나게 큰 오류를 할 수 있다. 상처를 준 사람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탓하며 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임을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말이다. 그리고 부모로서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는 의도치 않게 자녀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자주 전달하고 있다.